옛날 아주 먼 옛날에 높은 담장 너머 궁궐의 깊숙한 곳에서 세상의 모든 근심을 어깨에 짊어진 젊은 세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장차 왕이 되어 만백성을 다스려야 할 귀한 신분이었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풀리지 않는 의문과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신하들이 올리는 상소문과 경전 속의 가르침만으로는 백성들이 실제로 겪는 기쁨과 슬픔, 배고픔과 추위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이 그를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비단옷에 감싸여 따뜻한 아랫목에서 지내는 자신이 과연 겨울바람에 떠는 백성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지 그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며 고민에 빠지곤 했습니다. 세자는 마침내 큰 결심을 하고 궁궐의 가장 은밀한 방으로 들어가 평소 자신이 입던 화려한 용포를 벗어던지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허름한 누더기 옷을 찾아 입었습니다. 그 옷은 궁궐 밖으로 몰래 나가는 내관이 구해다 준 것으로 거칠고 냄새가 나며 곳곳이 해져 있어 누가 봐도 영락없는 거지의 행색이었습니다. 세자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낯설어 했지만 이내 눈빛을 반짝이며 이제야 비로소 세상의 진짜 얼굴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다라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그는 보찜 하나 없이 맨몸으로 오직 세상을 배우겠다는 뜨거운 열정 하나만을 가슴에 품고 어둠이 깔린 궁궐의 작은 뒷문을 조용히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궁궐 밖으로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세자를 맞이한 것은 뼛속까지 파고드는 매섭고 차가운 겨울바람이었습니다. 그동안 두꺼운 담장과 따뜻한 화로 덕분에 알지 못했던 바깥 세상의 겨울은 생각보다 훨씬 혹독하고 매서웠습니다. 세자는 몸을 잔뜩 웅크린 채 옷깃을 여미었지만 얇은 누더기 사이로 들어오는 찬 바람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기에 그는 덜덜 떨며 발걸음을 옮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추위조차 백성들이 매일 겪는 일상임을 상기하며 이를 악물고 어두운 산길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고 그의 앞길에는 오직 달빛만이 희미하게 내려앉아 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어느새 동이 트고 날이 밝아왔지만 세자의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그가 상상했던 평화로운 그림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논밭은 추수 후 남겨진 것이 없어 황량하기 그지없었으며 길가에 쌓인 눈은 사람들의 발길에 지시겨져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책에서 읽었던 풍요로운 강산이 겨울에는 이토록 쓸쓸하고 메마른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에 적잖이 놀랐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 또한 밝지 않았고 모두들 삶의 무게를 지탱하느라 어깨가 축 처져 있었으며 누구 하나 그에게 눈길을 주거나 따뜻한 인사를 건네는 이가 없었습니다. 세자는 배고픔이라는 낯설고도 고통스러운 감각을 처음으로 느끼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마치 뱃속을 누군가 쥐어짜는 듯한 아픔이었습니다. 궁궐에서는 때가 되면 산의 진미가 올라왔고 배가 고프기도 전에 간식이 준비되었기에 그는 허기라는 것이 이토록 사람을 비참하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줄 몰랐던 것입니다. 그는 길가에 주저앉아 마른 입술을 축이며 지나가는 개울물로 겨우 목을 축였지만 차가운 물은 오히려 빈속을 더 시리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이 겪는 보릿고개가 바로 이런 고통이었구나라고 속으로 되뇌며 자신의 무지함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또 반성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세자는 어느 산골 마을 입구에 도착했는데 그곳에는 수백 년은 좋게 되어 보이는 거대한 느티나무 한 그루가 마을을 지키듯 서 있었습니다. 그 나무 아래 평상에는 마을 노인들이 모여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지만 그들의 옷차림 또한 남루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세자는 그들에게 다가가 말을 걸어보고 싶었지만 자신의 행색이 너무나 초라하고 냄새가 나서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멀찍이 떨어져서 마을의 풍경을 눈에 담기 시작했는데 기와 집은 드물고 대부분이 짚으로 지붕을 엮은 낡은 초가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마을 안쪽으로 걸음을 옮기자 어디선가 구수한 밥 짓는 냄새와 매캐한 나무 타는 냄새가 바람을 타고 날아왔습니다. 그 냄새는 세자의 허기를 더욱 자극하여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 정도였는데 그는 담장 너머로 보이는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보며 저 집 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할 것이라고 상상했습니다. 밥 짓는 연기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연기를 피우기 위해 누군가는 추운 산에서 나무를 해와야 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쌀을 씻어야 했을 것입니다. 세자는 그제야 밥 한 그릇에 담긴 백성들의 노고가 얼마나 큰지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세자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관찰했는데 겨울을 나기 위해 짚을 엮어 문풍지를 바르는 아버지의 모습과 아이들에게 입힐 속옷을 깁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비록 가난하고 가진 것은 없어 보였지만 가족끼리 서로를 위하는 마음만은 궁궐의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 보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식량이 부족해 걱정하는 한숨 소리와 병이 들어도 약을 쓰지 못해 끙끙 앓는 소리도 함께 들었습니다. 이 마을은 겉보기엔 평온해 보였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버텨내야 하는 고단한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날이 저물어가자 기온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고 세자의 낡은 옷 속으로 들어오는 바람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살을 베는 듯했습니다. 그는 어디선가 잠을 청해야 했지만 가진 돈 한 푼 없는 거지 신세였기에 여관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남의 집 처마 밑을 기웃거려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처지가 처량하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이것 또한 왕이 되기 위한 수련 과정이라 여기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마을에서 가장 크고 으리으리한 기와집을 발견했는데 그 집은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어 안이 들여다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기와집은 마을 사람들의 초가집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화려했고 대문 앞에는 청사초롱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세자는 그 집이 이 마을의 유지나 부자가 사는 집일 것이라고 짐작하고 그곳에 가서 하룻밤을 청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부자라면 곳간이 넉넉할 테니 지나가는 과객에게 밥 한 술이나 잠자리 한 켠 내어주는 인심 정도는 있을 것이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가진 자일수록 더 인색할 수 있다는 옛 성현의 말씀이 떠올라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겨 그 큰 기와집 대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대문 앞에 선 세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문고리를 잡고 두드렸는데 그 소리는 고요한 저녁 공기를 가르고 둔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잠시 후 안에서 누구요? 하는 거친 목소리와 함께 하인으로 보이는 남자가 대문을 삐끔히 열고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하인은 세자의 남루한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마치 벌레를 본 듯 인상을 찌푸리며 코를 막았습니다. 세자는 최대한 정중하게 허리를 굽히며 지나가던 과객이 온데 날은 저물고 갈 곳이 없어 하룻밤 묵어가기를 청합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추위와 배고픔으로 인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인은 세자의 말을 듣자마자 어디서 이런 거지가 감히 대감마님 댁 문을 두드려 썩 꺼지지 못해 라고 소리치며 대문을 쾅 닫으려 했습니다. 세자는 급히 문틈으로 발을 밀어 넣으며 밥은 주지 않아도 좋으니 그저 헛간에서라도 바람만 피하게 해주시오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는 왕자로서의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생존을 위해 그리고 이 집 주인의 인심을 확인하기 위해 비굴해 보이는 모습까지 감수했습니다. 그러자 안쪽에서 시끄러운 소리를 들은 집주인이 무슨 일이냐 라고 물으며 마당으로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집의 주인인 최 부자는 기름진 얼굴에 값비싼 비단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는 뒷짐을 진 채 거만하게 걸어나와 대문 밖의 세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최 부자의 눈에는 가난한 이를 향한 연민이나 동정심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귀찮음과 경멸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하인에게 재수없게 밤부터 거지가 꼬이는구나. 소금이나 뿌려 내쫓거라라고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세자는 그 말을 듣고 귀를 의심했는데 아무리 세상 인심이 각박하다 해도 사람에게 소금을 뿌리라니 이는 짐승에게도 하지 않을 모욕적인 처사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자는 물러서지 않고 최 부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부자께서는 많은 것을 가졌으니 가진 것 없는 이에게 작은 자비를 베푸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이 말은 최 부자의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고 그는 내 이놈 거지가 어디서 훈계질이냐 라고 고함을 치며 하인들에게 몽둥이를 가져오라고 시켰습니다. 세자는 굶주림으로 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오기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는 이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자의 도덕성이 바닥이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는 앞으로 그가 다스려야 할 나라의 어두운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씁쓸했습니다. 그때 하인들이 굵은 몽둥이를 들고 달려나와 세자를 위협하며 밀치기 시작했는데 세자는 힘없이 바닥으로 나동그라지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진흙 바닥에 얼굴을 박은 채 그는 육체적인 고통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궁궐에서는 모두가 그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칭송했지만 신분을 감추고 나니 그는 그저 귀찮고 더러운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이 손이 백성을 어루만져야 할 손인지 아니면 이렇게 짓밟히는 백성의 손을 잡아주어야 할 손인지 깊이 고민했습니다. 최 부자는 바닥에 쓰러진 세자를 보며 비웃음을 날리고는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마라 라고 윽박지르고 대문을 굳게 걸어 잠갔습니다. 닫힌 대문 너머로는 하인들의 웃음소리와 최 부자의 거만한 목소리가 들려왔고 세자는 흙투성이가 된 옷을 털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몸은 여기저기 쑤시고 아팠지만 눈빛만은 더욱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수모를 잊지 않고 기억하여 훗날 왕이 되었을 때 힘없는 백성들이 부자들에게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세자는 마을 어귀의 낡은 정자나무 아래로 터벅터벅 걸어와 지친 몸을 뉘었는데 찬바람은 여전히 쌩쌩 불어대고 뱃속은 텅 비어 쓰려왔습니다. 그는 나무 기둥에 등을 기대고 앉아 하늘을 올려다 보았는데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로 보이는 달은 유난히 차갑고 무심해 보였습니다. 그는 주머니 속에 손을 넣어 보았지만 잡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오직 차가운 공기만이 손끝을 스칠 뿐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왕자가 아니라 당장 오늘 밤을 넘길 수 있을지 걱정해야 하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추위는 더욱 기승을 부렸고 마을의 집들은 하나둘씩 불이 꺼지며 어둠 속으로 잠겨갔습니다. 세자는 추위를 이기기 위해 몸을 계속 움직여야 했지만 굶주림에 지쳐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궁궐의 따뜻한 침소와 어머니의 다정한 목소리를 떠올려 보려 애썼지만 현실의 냉기는 그 모든 기억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그가 있는 정자나무 쪽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발소리는 매우 조심스럽고 가벼워서 마치 고양이의 발걸음 같았는데 세자는 혹시 아까 그 하인들이 다시 와서 해코지 하려는 것은 아닌지 경계하며 몸을 긴장시켰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나타난 실루엣은 건장한 남자가 아니라 작고 가녀린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머리에 하얀 수건을 쓰고 낡은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었는데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작은 그릇 하나를 소중하게 들고 있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흙이 묻어 거칠어 보였지만 눈동자만은 맑은 호수처럼 깊고 선해 보였습니다. 그 여인은 세자 앞에 쭈그리고 앉아 조용히 그릇을 내밀었는데 그 속에는 따뜻한 숭늉과 김이 나는 찐 감자 두 알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나가다 보니 너무 추워 보이셔서 이거라도 드시고 몸 좀 녹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심은 그 어떤 웅변보다 강력하게 세자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세자는 멍하니 그녀와 그릇을 번갈아 보다가 떨리는 손으로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그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세자가 허겁지겁 감자를 먹는 모습을 안쓰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자신의 겉옷을 벗어 세자의 어깨에 덮어주려 했습니다. 저는 집이 가까워 괜찮습니다. 밤바람이 차니 이거라도 두르세요. 세자는 깜짝 놀라 손사래를 쳤지만 그녀는 막무가내로 옷을 덮어주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최 부자의 비웃음과는 정반대인 세상의 모든 차가움을 녹일 듯한 따뜻함이었습니다. 세자는 감자를 씹으며 눈물을 삼켰는데 그것은 배고픔이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믿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마을 끝자락에 사는 가난한 농부의 딸 연화라고 짧게 소개하고는 누가 볼세라 서둘러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세자는 그녀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한참을 바라보다가 그녀가 남기고 간 숭늉을 아껴 마셨습니다. 구수한 숭늉 맛은 그가 평생 먹어본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달고 깊었으며 뱃속뿐만 아니라 얼어붙었던 마음까지 따뜻하게 채워주었습니다. 그는 빈 그릇을 품에 안고 다시 나무에 기대 앉았지만 이제 더 이상 춥거나 외롭지 않았습니다. 세자는 오늘 하루 자신이 겪은 극과 극의 체험을 되새기며 화려한 기와집보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에 더 큰 사랑과 인의가 숨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밤하늘의 별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내 반드시 이 은혜를 잊지 않으리라. 그리고 저 여인의 맑은 눈망울에 눈물이 고이지 않게 하는 왕이 되리라. 마을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세자는 거친 누더기 속에서도 왕자로서의 품위가 아닌 인간으로서의 따뜻함을 품은 채 고단하지만 의미 있는 첫날 밤을 맞이했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불었지만 그 바람 속에는 이제 희망이라는 작은 불씨가 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에 닭이 울고 희뿌연 새벽 안개가 걷히기 시작하자 정자나무 아래 웅크리고 있던 세자도 부스스 눈을 떴습니다. 밤새 추위에 떨며 선잠을 잤기에 온몸이 뻣뻣하고 쑤셨지만 어젯밤 그 처녀가 건네준 숭늉의 온기는 여전히 가슴속에 따뜻한 불씨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에 묻은 지푸라기를 털어내며 오늘은 반드시 그 은혜를 갚고 그녀의 집안 사정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리라 마음먹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일터로 향하고 있었고 차가운 아침 공기 속에는 하루를 시작하는 분주함과 고단함이 뒤섞여 묘한 활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세자는 쭈뼛거리는 걸음으로 어젯밤 그녀가 사라졌던 마을 언덕 쪽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을 언덕 비탈길을 따라 올라가니 쓰러질 듯 위태로운 초가집 한 채가 눈에 들어왔는데 지붕의 짚은 썩어 검게 변했고 흙벽은 곳곳이 허물어져 바람이 숭숭 들어올 것만 같았습니다. 마당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좁은 공터에는 낡은 농기구 몇 개가 뒹굴고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겨울을 나기에 턱없이 부족해 보이는 땔감 몇 단만이 초라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세자는 그 처참한 가난의 현장을 목격하고는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지만 동시에 그토록 가난한 형편 속에서도 자신에게 먹을 것을 나눠준 처녀의 마음 씀씀이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인기척을 내야 할지 망설이고 있을 때 방 안에서 쿨럭거리는 늙은 남자의 기침 소리와 등을 두드리는 처녀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세자는 조심스럽게 살인문 안으로 들어서며 이리 오너라 대신 계십니까? 하고 낮게 목소리를 깔아 불렀습니다. 그러자 방문이 열리고 어젯밤에 그 처녀 연화가 깜짝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아침 햇살 아래서 보니 더욱 야위고 옷차림이 남루했지만 표정만은 맑고 단정하여 마치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 같았습니다. 어젯밤 주신 음식 덕분에 살았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 몸으로라도 밥값을 하고 싶어 왔습니다. 세자의 말에 연화는 손사래를 치며 거절하려 했지만 세자는 막무가내로 마당 구석에 있는 도끼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태어나서 한 번도 도끼질을 해본 적이 없었지만 무엇이라도 돕고 싶은 마음에 의욕만 앞세워 통나무 앞에 섰습니다. 세자가 자신만만하게 도끼를 들어 내리찍었지만 도끼날은 나무 빗맞아 흙바닥을 치거나 나무 껍질만 살짝 벗겨낼 뿐이었습니다. 헛손질을 할 때마다 손바닥에는 불이 나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고 지켜보던 연화는 민망해하면서도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해 입을 가렸습니다. 궁궐에서는 최고의 무예 스승에게 검수를 배웠던 그였지만 생활 속의 노동 앞에서는 그저 서툰 어린아이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한참을 낑낑대며 땀을 뻘뻘 흘린 끝에 겨우 장작 하나를 쪼개는 데 성공하자 세자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였고 연화는 다가와 그렇게 하시면 다치십니다 하며 따뜻한 미소로 요령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렇게 오전 나절이 지나고 세자가 제법 장작 패는 신염을 낼 무렵 마을 아래쪽에서 시끌벅적한 소리와 함께 험상궂게 생긴 사내들이 언덕을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어제 세자를 문전박대했던 최부자 댁의 하인들과 그 집의 재산을 관리하는 마름 소작인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름은 거만한 표정으로 뒷짐을 지고 들어와 마당을 휘젓고 다녔고 연화와 방 안에 있던 병든 아버지는 사색이 되어 마당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세자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장작더미 뒤로 몸을 숨긴 채 상황을 지켜보았는데 마름의 입에서는 당장이라도 집을 집어삼킬 듯한 독한 말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이, 김노인, 이번 달에도 이자만 겨우 갚을 셈인가? 대감마님 인내심도 이제 바닥이 났네. 마름은 흙이 묻은 신발로 툇마루를 쿵쿵 밟으며 소리쳤고 연화의 아버지는 쿨럭거리는 기침을 삼키며 허리를 굽신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날이 풀리면 약초라도 캐서 갚겠습니다. 노인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마름은 코웃음을 치며 침을 천뱉었습니다. 약초? 그 늙은 몸으로 언제 돈을 만들어? 방법은 딱 하나뿐이야. 자네 딸 연화를 우리 대감마님 첩실로 보내면 빚도 없던 걸로 해주고 자네 약값도 대주신다고 하지 않았나. 그 말은 마치 청천벽력처럼 조용한 초가집 마당을 뒤흔들었습니다.
연화는 파랗게 질린 얼굴로 아버지의 옷자락을 붙잡고 부들부들 떨었고 세자는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 지경이었습니다. 최 부자라는 자는 단순히 인색한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이들의 약점을 잡아 사람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탐욕스러운 자였던 것입니다. 빚을 핑계로 꽃 같은 처녀를 늙은 자신의 첩으로 삼으려 하다니 이는 왕법으로도 엄히 다스려야 할 폐악질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거지의 신분으로 나섰다가는 오히려 이를 그르치고 연화 부녀에게 더 큰 화를 입힐 수 있었기에 세자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이를 악물고 참아야만 했습니다. 마름은 겁에 질린 연화의 얼굴을 음흉한 눈길로 훑어보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얼굴 하나는 반반해서 대감마님이 탐낼 만도 하지. 이번 보름까지 결정하지 않으면 이 집을 허물고 밭으로 만들어버릴 테니 그리 알아. 그는 으름장을 놓고 하인들을 이끌고 왁자지껄하게 마당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들이 사라진 뒤 마당에는 무거운 침묵과 절망만이 남았습니다. 연화의 아버지는 땅을 치며 통곡했고 연화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세자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고 자신의 무력함에 뼈저린 고통을 느꼈습니다. 세자는 조용히 장작 더미 뒤에서 나와 눈물을 훔치고 있는 연화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무슨 위로의 말을 건네야 할지 몰라 잠시 머뭇거렸지만 곧 진심을 담아 입을 열었습니다. 너무 걱정 마시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힘 닿는 데까지 돕겠습니다. 비록 거지의 말이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설명할 수 없는 단호함과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연화는 눈물 젖은 눈으로 세자를 올려다보며 고맙지만 어찌할 수 없는 현실에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나그네님 마음은 고맙지만 최 부자는 이 고을 사또와도 형님 동생하는 사이라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그녀의 말은 이 마을의 부패가 얼마나 깊은지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세자는 그날부터 연화네 집에 머물며 본격적으로 일손을 돕기 시작했는데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금세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김노인네 집에 웬 젊은 거지가 들어와 산다더라. 연화 낭자가 맘씨가 고와 거지를 거두었다지.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물동이를 내려놓고 수군거렸고 남자들은 최 부자의 눈밖에 날까 걱정하며 혀를 찼습니다. 세자는 틈틈이 마을을 돌아다니며 최 부자에 대한 평판과 비리를 수집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기가 막힌 이야기들 뿐이었습니다. 소장료를 멋대로 올리는 것은 예사여 관아의 물품을 빼돌려 자신의 곳간을 채우고 있다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세자가 마을 입구 정자나무 아래서 잠시 쉬고 있을 때 허리가 굽은 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다가와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그 노인은 이 마을에서 평생을 살아온 촌장 같은 인물로 세상의 이치를 꿰뚫어보는 듯한 깊은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허공을 응시하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젊은이, 불을 보고 뛰어드는 나방이 되지 말게나. 최 부자는 건드리면 터지는 독단지야. 노인은 세자가 연한의 집을 돕고 있으며 최 부자 댁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세자는 노인의 말에 짐짓 모르는 척하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저는 그저 밥 한 끼 얻어먹은 은혜를 갚으려는 것뿐입니다. 어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런 악행을 두고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노인은 씁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네가 정의감이 넘치는 건 알겠네만 계란으로 바위치기일 뿐이야. 예전에도 최 부자에게 맞서려던 젊은이가 있었지만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고 말았지. 자네도 목숨을 부지하고 싶으면 조용히 마을을 떠나는 게 좋을 걸세. 노인의 경고는 단순한 겁주기가 아니라 세자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연륜에서 나온 충고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세자의 결심은 오히려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백성이 두려움에 떨며 불의에 침묵해야 하는 세상이라면 왕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노인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나, 바위도 계속 치다 보면 흠집이 나고 언젠가는 깨지기도 하는 법이지요. 세자의 눈빛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을 느낀 노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리를 떴습니다. 세자는 노인의 뒷모습을 보며 이 마을에 드리운 그림자가 생각보다 훨씬 짙고 무겁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날 저녁, 연화의 아버지는 알아누운 자리에서 세자를 불렀습니다. 방 안은 외풍이 들어와 썰렁했지만 낡은 이불을 덮고 누운 노인의 손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노인은 세자의 손을 꼭 잡고 갈라지는 목소리로 유언 같은 부탁을 했습니다. 젊은이, 내 딸 연화는 법 없이도 살 착한 아이네. 내가 죽으면 저 아이가 최부자의 놀이개가 될 텐데 부디 자네가 저 아이를 데리고 멀리 도망쳐 주게. 노인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 눈물은 세자의 손등을 적시며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세자는 노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그런 약한 말씀 마십시오. 제가 맹세코 연화 낭자가 험한 꼴을 당하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여기서 살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세자의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마음속으로 궐에 있는 자신의 신복들에게 보낼 서찰의 내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장은 자신이 세자라는 사실을 밝힐 수 없었기에 그의 약속은 노인에게 그저 고마운 허풍 정도로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은 쥐 죽은 듯 고요해졌지만 세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마당에 나와 서성거리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먹구름이 달을 가려 세상은 더욱 어두웠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 세자는 재빨리 몸을 숨기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최 부잣댁 하인 하나가 연환의 집 동태를 살피러 온 듯 기웃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감시를 늦추지 않고 있었고 이는 연화를 데려갈 날이 머지 않았다는 신호였습니다. 세자는 어둠 속에서 하인을 노려보며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다음 날 세자는 백감을 구한다는 핑계로 산으로 올라갔지만 사실은 은밀한 연락을 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미리 약속된 장소인 산 중턱의 바위 밑에 작은 표식을 남겨두었습니다. 그것은 왕실의 비밀 호위 무사들만이 알아볼 수 있는 암호였는데 상황이 위급하니 즉시 관군을 대기시키라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나무찜을 지고 산을 내려오면서 자신의 명령이 제대로 전달되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산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오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 몇몇이 연환의 집 앞을 서성거리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수군대고 있었습니다. 세자가 다가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이웃집 아주머니가 울상으로 말했습니다. 글쎄, 최 부자가 내일 아침 당장 연화를 데려가겠다고 통보를 했다네. 빚을 갚지 못하면 강제로라도 가마에 태우겠다지 뭔가. 예정보다 날짜가 앞당겨진 것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세자가 이 집에 머무는 것을 껄끄럽게 여겨 일을 서두르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연화는 방 안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고 집안에서는 울음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그것은 체념에서 오는 무서운 침묵이었습니다. 세자는 방문을 열고 들어가 연화와 마주 앉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입술은 깨물어서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나그네님, 이제 그만 떠나세요. 공연히 휘말려서 봉변당하지 마시고요. 그녀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안위보다 세자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세자는 가슴이 먹먹해져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흔들림 없이 그녀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세자는 연화에게 부드럽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집 밖으로 끌려가셔서는 안 됩니다. 저를 믿고 딱 한 시집만 버텨주십시오. 반드시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연화는 세자의 뜬금없는 자신감에 의아해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자는 그 길로 다시 마을 어귀로 나가 멀리서 자신을 미행하고 있을지 모를 호위무사에게 마지막 신호를 보낼 준비를 했습니다. 그날 밤 최 부자의 집에서는 내일 맞이할 새 첩시를 축하한다며 술판이 벌어졌습니다.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왁자지껄한 웃음소리와 흥겨운 가락은 가난한 마을 사람들의 한숨소리와 뒤섞여 기묘한 불협화음을 만들어냈습니다. 세자는 그 역겨운 소리를 들으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의 낡은 옷 속에는 왕실의 권위를 상징하는 마패가 숨겨져 있었고 그는 내일 아침이 오면 이 마패가 탐관오리의 심장을 겨누는 칼이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처럼 마을의 밤은 무겁고 길게 흘러갔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멀리서 닭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소리는 여느 때와 달리 구슬프게 들렸습니다. 세자는 마당에 쌓인 눈을 밟으며 신발끈을 단단히 조여맸습니다. 이제 곧 최 부자가 들이닥칠 것이고 그때가 바로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연화가 있는 방문을 한번 바라보고는 대문 앞에 버티고 섰습니다. 마치 이 집을 지키는 장승처럼 혹은 나라를 지키는 장군처럼 비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차가운 새벽바람이 그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지만 그의 두 눈은 활활 타오르는 횃불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약속된 아침이 밝아오자 마을의 공기는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밤새 내린 서리로 인해 초가집 지붕은 하얗게 새어 있었고 길가에 돋아난 마른 풀잎들도 추위에 오들오들 떨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하늘은 잔뜩 찌푸린 회색빛이었고 금방이라도 눈이 쏟아질 듯 무거운 구름이 산봉우리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세자는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마당을 서성이며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주변을 살피고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의 낡은 옷자락은 바람에 펄럭였지만 그 속에 감추어진 단단한 어깨와 결의에 찬 눈빛은 더 이상 밥을 구걸하던 거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늘이야말로 이 마을을 덮고 있는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고 진정한 왕의 도리가 무엇인지 보여주어야 할 때임을 직감했습니다. 방 안에서는 연화가 곱게 빗은 머리에 하얀 댕기를 들이고 낡았지만 깨끗하게 다듬은 옷을 입은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순한 양처럼 체념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어 보는 이의 가슴을 미어지게 했습니다. 병든 아버지는 벽에 머리를 기대고 흐느끼며 자식 하나 지키지 못한 자신의 무능함을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아가,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해다오. 내가 죽어야 네가 살 텐데 모질게 목숨만 붙어 있구나. 아버지의 절규의 연화는 말없이 눈물만 뚝뚝 흘리며 아버지의 거친 손을 어루만질 뿐이었습니다. 그 비극적인 광경을 문틈으로 지켜보던 세자는 주먹을 불끈 쥐며 반드시 이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어 놓겠다고 하늘에 맹세했습니다. 그때 마을 입구 쪽에서 시끄러운 꽹과리 소리와 함께 요란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자가 자신의 위세를 과시라도 하듯 수십 명의 하인과 풍물패까지 앞세워 연환의 집으로 행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소란스러움에 놀라 집 밖으로 나왔지만 누구 하나 감히 나서서 말을 얹지는 못하고 담벼락 뒤에 숨어 숨을 죽인 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행렬은 가난한 산골 마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모습이었으며 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위화감과 동시에 깊은 공포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세자는 대문 앞에 버티고 서서 점점 다가오는 그 탐욕의 무리를 차가운 눈으로 응시했습니다. 최 부자는 기름진 얼굴에 번들거리는 미소를 띠고 네 사람이 매는 화려한 가마 위에 앉아 거만하게 부채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개선 장군이라도 된 양의기양양한 표정이었는데 그 모습은 굶주린 백성들의 고통 위에서 호의호식하는 탐관오리의 전형이었습니다. 가마 옆에는 며칠 전 왔던 마름이 으스대며 걷고 있었고 몽둥이를 든 건장한 하인들이 그 뒤를 따르며 살벌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그들이 연환의 집 마당으로 들어서자 좁은 마당은 순식간에 사람들로 가득 찼고 겁에 질린 닭들이 푸드덕거리며 지붕 위로 날아올랐습니다. 평화롭던 초가집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고 공포가 안개처럼 자욱하게 깔렸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최 부자는 흙바닥에 발이 닿는 것이 싫다는 듯 인상을 찌푸리며 하인이 깔아준 비단 방석 위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는 거만한 눈빛으로 낡은 초가집을 훑어보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쿡쿡. 이런 돼지우리 같은 곳에서 어찌 저런 고운 꽃이 피었을꼬. 내 오늘 큰맘 먹고 구제해주러 왔으니 김노인은 나와서 절이라도 올려야 할 게야.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사람을 하대하는 오만함이 뚝뚝 묻어났습니다. 마름이 방문을 향해 어서 나와 대감마님을 맞이하지 않고 뭐 하느냐 라고 소리치자 연화와 그녀의 아버지가 서로를 부축하며 힘겹게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최 부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연화는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마님, 제발 한 번만 선처해 주십시오. 아버님, 병세가 깊어 제가 떠나면 당장 돌아가실지도 모릅니다. 빚은 제가 죽도록 일해서 갚겠습니다. 그녀의 애절한 호소에도 최 부자는 코웃음을 칠 뿐이었습니다. 네가 일해서 갚으려면 100년도 더 걸릴 게다. 내 집에 들어와 비단 옷 입고 호강시켜 주겠다는데 어찌 그리 미련을 떠느냐. 최 부자는 연화의 갸름한 턱을 부채 끝으로 들어 올리며 음흉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 무례하고 파렴치한 행동에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도 눈살을 찌푸렸지만 최 부자의 권력이 두려워 입을 꾹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마당 한 구석에 조용히 서 있던 세자가 앞으로 성큼 걸어 나왔습니다. 며칠간 씻지 못해 꾀죄죄한 몰골이었지만 그의 걸음걸이에는 범접할 수 없는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최 부자와 연화 사이를 가로막고 서서 최 부자를 정면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부채 거두시오. 사람을 물건 다루듯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오. 세자의 낮지만 힘있는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지자 시끌벅적하던 좌중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이 미친 거지에게 쏠렸고 최 부자의 얼굴은 당혹감과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최 부자는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세자를 노려보았습니다. 내 놈은 며칠 전 내 집 문전에서 쫓겨난 그 거지가 아니냐? 목숨이 아까운 줄 모르고 어디서 감히 양반의 일에 끼어들어? 그는 하인들에게 눈짓을 하며 세자를 끌어내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인들이 달려들었지만 세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자리에 뿌리를 내린 듯 버티고 섰습니다. 가진 자가 베풀지는 못할 망정 힘없는 백성의 고열을 짜내고 늙은 아비에게서 딸을 빼앗으려 하다니 하늘이 두렵지 않소. 세자의 일갈은 단순한 항변이 아니라 마치 죄인을 꾸짖는 재판관의 호령과도 같았습니다. 세자의 당당한 태도에 최 부자는 순간적으로 위축되는 것을 느꼈지만 곧 자신의 권위를 침해당했다는 생각에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마을에서 자신에게 대드는 자는 아무도 없었는데 하물며 거지가 훈계를 하다니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저놈이 아주 실성을 했구나. 여봐라. 저놈을 멍석말이하여 뼈가 부러지도록 매질을 하라. 감히 내 앞에서 하늘을 들먹여? 최 부자의 고함 소리에 건장한 하인 넷이 몽둥이를 들고 세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연화는 비명을 지르며 세자의 앞을 막아서려 했지만 세자는 그녀를 부드럽게 뒤로 밀어 보호했습니다. 무자비한 몽둥이질이 시작되었지만 세자는 반격하지 않고 몸을 웅크려 급소를 보호하며 묵묵히 매를 맞았습니다. 둔탁한 타격음이 마당에 울려 퍼질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돌리거나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러나 세자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고 그 고통을 견뎌냈습니다. 그는 지금 당하는 육체의 고통을 통해 백성들이 겪는 아픔을 뼛속 깊이 새기고 있었으며 동시에 최 부자의 잔혹함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거지가 피투성이가 되면서도 물러서지 않고 연화를 지키려는 모습은 공포에 질려있던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작은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동안 매질이 계속되자 세자의 낡은 옷은 찢어지고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의 눈빛은 오히려 더욱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면서도 다시 몸을 일으켜 세우고는 피 섞인 침을 바닥에 뱉으며 최 부자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짐승 같은 살기가 아닌 범접할 수 없는 왕자의 위엄이 서려 있어 하인들마저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겨우 이것뿐이냐? 내 놈의 힘이라는 것이 고작 약한 자를 괴롭히는 폭력뿐이라면 너는 진정 가련한 자로다. 세자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오히려 더 쩌렁쩌렁하게 울렸습니다. 최 부자는 공포심을 감추기 위해 더욱 악을 썼습니다. 저놈이 주둥이를 닥치지 못할까? 어서 저놈을 죽여서 개천에 던져버려라.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직접 하인의 몽둥이를 빼앗아 들고 세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성을 잃은 최 부자가 세자를 향해 몽둥이를 내리치려는 절체절명의 순간 갑자기 마을 입구 쪽에서 웅장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산천을 뒤흔들 만큼 크고 장엄하여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동작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홀린 듯 소리나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관아의 출동을 알리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위엄있고 묵직한 왕실의 군대가 움직일 때 나는 소리였습니다. 최 부자가 몽둥이를 든 채 멍하니 서 있는 사이 세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마을 어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때맞춰 도착한 그들은 세자가 미리 준비해둔 비장의 카드였습니다. 하지만 최 부자와 마을 사람들은 영문을 몰라 두리번거리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관군이냐? 최 부자가 당황하여 소리쳤지만 마름도 하인들도 알 턱이 없었습니다. 세자는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찢어진 옷자락 사이로
손을 넣어 품속 깊이 간직해 두었던 물건을 꽉 쥐었습니다. 그 물건은 차갑고 묵직했지만 그의 손 안에서는 뜨거운 정의의 불덩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최 부자를 향해 천천히 걸어가며 지금까지의 거짓 말투가 아닌 엄중하고 기품 있는 어조로 입을 열었습니다. 최가야, 너는 재물이 많아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었으나 내 머리 위에 법이 있고 그 위에 하늘이 있음을 잊었구나. 그의 태도가 돌변하자 최 부자는 본능적인 공포를 느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저거지 양반. 목소리가 갑자기 달라졌어.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 마치 높은 분 같아. 사람들은 세자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알 수 없는 기운에 압도되어 숨을 죽였습니다. 연화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세자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간 함께 지내며 팩감을 나르고 밥을 먹던 그 어설픈 나그네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지금 그의 등은 태산처럼 거대하고 든든해 보였습니다. 세자는 연화에게 안심하라는 듯 잠시 고개를 돌려 눈짓을 보낸 뒤 다시 최 부자를 향해 섰습니다. 내 죄를 네가 알렸다. 세자의 호통이 마당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최 부자는 그 기세에 눌려 몽둥이를 떨어뜨렸지만 여전히 상황 파악을 못하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이 미친놈이 어디서 사또 흉내를 내. 내 놈 정체가 뭐냐. 최 부자의 외침에 세자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품속에 손을 꺼냈습니다. 그의 손에는 둥글고 납작한 빛의 패가 들려 있었는데 흐린 하늘 아래서도 그 패에 새겨진 말문양은 찬란하게 빛을 발했습니다. 그것은 어사가 출두할 때나 쓰는 왕의 권한을 대행하는 마패보다 더 높은 권위를 상징하는 왕실의 신표였습니다. 순간 바람이 거세게 불어와 마당에 먼지를 일으켰고 마을 어귀에서부터 수십 명의 무장한 군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일반 포졸들과는 차원이 다른 왕실 호위군 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군사들은 순식간에 최 부자의 하인들을 제압하고 마당을 포위했습니다. 선두에 선 장수가 세자 앞으로 달려와 땅이 울리도록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저하, 옥체망강하옵니까? 늦어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 우렁찬 목소리에 최 부자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고 마을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경악했습니다. 세자는 헝클어진 머리와 피 묻은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 모습은 그 어떤 골룡포를 입은 모습보다 더욱 왕다웠습니다. 그는 주저앉아 벌벌 떨고 있는 최 부자에게 천천히 다가가 손에 든 신표를 그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내 너의 악행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자 이 누추한 옷을 입고 이곳까지 왔다. 이제 내 신분을 알겠느냐? 세자의 말은 사형 선고처럼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최 부자는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고 그제야 자신이 건드린 사람이 누구인지 깨닫고 공포에 질린 비명을 질렀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거지가 아닌 왕의 아들이 백성의 고통을 체험하기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왔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마을 사람들은 충격과 감동에 휩싸였습니다. 연화와 아버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서로를 붙잡고 오열했고 마름과 하인들은 살려달라며 땅바닥에 머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세자는 그 혼란스러운 풍경을 조용히 내려다보며 이제야말로 썩은 환부를 도려내고 정의를 바로 세울 때가 되었음을 선포하듯 한 손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하늘을 뒤덮고 있던 먹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비치며 세자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세자의 신분이 밝혀지고 왕실 호위군이 마당을 가득 메우자 조금 전까지 살기가 등등했던 연환의 집 마당은 순식간에 숙연하고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평생 관아의 사또 얼굴 한번 보기도 힘든 처지였는데 하물며 나라의 장차 지존이 될 세자 저하를 눈앞에서 뵙게 되자 두려움과 경외심에 몸을 바들바들 떨며 땅에 머리를 박고 감히 눈을 들지 못했습니다. 최 부자와 그의 하인들은 이미 넋이 나간 사람처럼 흙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었고 그들의 거친 숨소리만이 고요한 마당에 불안하게 울려 퍼질 뿐이었습니다. 세자는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 넘기며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는데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밥을 빌던 거지의 것이 아니라 천하를 굽어보는 제왕의 위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세자는 엎드려 있는 호위 대장에게 손짓하여 일어날 것을 명하고 여전히 공포에 질려 있는 연화와 그녀의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더러워진 소매로 연화의 아버지의 옷에 묻은 흙을 털어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그리고 낭자, 많이 놀라셨을 것입니다. 내 신분을 속인 것은 세상을 더 깊이 알기 위함이었지 두 분을 기만하려 한 것은 아니니 부디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세자의 따뜻한 위로에 연화의 아버지는 감격하여 눈물을 쏟으며 아이고 저하 죽어 마땅한 저희가 어찌 감히 노여워하겠습니까? 그저 망극할 따름입니다라고 말하며 다시 한번 큰 절을 올리려 했습니다. 세자는 급히 노인을 부축하여 만류하며 이제 모든 것을 바로잡을 시간이니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세자는 다시금 표정을 굳히고 마당 한가운데 꿇어앉아 있는 최 부자 앞으로 걸어갔는데 최 부자는 세자의 발끝이 다가오자 비명을 지르듯 살려주십시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외치며 이마를 땅에 지식였습니다. 세자는 차갑게 그를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지은 죄는 나를 능멸한 죄보다 힘없는 백성을 핍박하고 그들의 고혈을 쥐어짠 죄가 더 크다. 너는 재물을 모으는 데는 귀신 같은 재주가 있었을지 모르나 사람의 마음을 얻는 데는 짐승만도 못했구나. 세자의 꾸짖음은 가을 서리처럼 매서웠고 최 부자는 부끄러움과 두려움에 몸을 떨며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한 채 흐느낄 뿐이었습니다. 세자는 호위 무사들에게 명하여 최 부자의 집을 수색하게 하고 그가 마을 사람들에게서 부당하게 빼앗은 재물 목록과 빚 문서를 모두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군사들이 최 부자의 집에서 가져온 장부들이 마당 한쪽에 수북이 쌓였는데 그 양이 어마어마하여 마을 사람들의 억울함이 얼마나 깊었는지 짐작게 했습니다. 세자는 마을 사람들을 모두 마당으로 불러 모으고 그들 앞에서 장부 하나하나를 펼쳐 보이며 물었습니다. 이것이 너희를 초짜 매던 사슬이냐? 사람들은 그 장부를 보자마자 그동안 겪었던 서름이 북받쳐 올라 여기저기서 통곡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세자는 떨고 있는 최 부자의 마름을 불러 먹과 붓을 가져오게 한 뒤 직접 붉은색 먹을 찍어 장부 위에 큰 가위표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부로 최가가 부당하게 매긴 모든 이자와 억지 빚은 무효다. 또한 관아의 허락 없이 사적으로 백성을 가두거나 매질한 죄는 국법으로 엄히 다스릴 것이다. 세자의 선언이 떨어질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다가 이내 환호성을 지르며 서로 부둥켜 안고 기뻐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빚이 없어진 기쁨을 넘어 오랫동안 짓눌려왔던 가슴속 응어리가 풀리는 해방감이었습니다. 세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쌓여있는 장부 더미에 불을 붙이라고 명했습니다. 호위 무사가 횃불을 가져와 장부 더미에 던지자 매캐한 연기와 함께 붉은 불길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종이가 타들어가며 내는 타닥타닥 소리는 마치 마을 사람들의 한숨이 타들어가는 소리처럼 들렸고 불꽃은 그들의 어두웠던 얼굴을 밝게 비추었습니다. 연화는 타오르는 불길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는데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지긋지긋한 굴레에서 벗어난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세자는 그 불길 앞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고을 수령을 엄히 문책하고 감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최 부자와 그 하인들은 포승줄에 묶여 관아로 압송될 준비를 마쳤는데 최 부자는 끌려가는 순간까지도 자신의 재산을 아까워하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세자는 그 모습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네가 쌓은 것은 재물이 아니라 업보이니라. 관아에 가서 죗값을 치르고 남은 생은 속죄하며 살도록 하라. 최 부자가 군사들에게 끌려 마을 어귀로 사라지자 마을을 짓누르던 검은 그림자도 함께 사라진 듯 공기가 한결 맑고 가벼워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듯 시원해하며 세자 저하 만세를 목 놓아 외쳤습니다. 소란이 정리되고 마당의 평화가 찾아오자 세자는 호위 대장에게 일러 마을 잔치를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내가 이곳에 머무는 동안 신세를 많이 졌으니 오늘은 내가 마을 사람들에게 밥을 대접하고 싶다. 굴량미를 풀고 고기를 잡아와라. 세자의 명령에 군사들은 무기를 내려놓고 소매를 걷어붙인 채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군사는 장작을 패고 어떤 군사는 솥을 걸었으며 마을 아낙네들도 기쁜 마음으로 달려나와 음식을 준비하는 것을 거들었습니다. 연안의 집마당은 금세 밥 짓는 냄새와 고기 굽는 냄새로 가득 차 언제 험한 일이 있었냐는 듯 활기가 넘쳤습니다. 세자는 낡은 누더기 옷을 벗지 않은 채
여전히 마을 사람들과 섞여 평상에 앉았습니다. 호위 대장이 새 옷을 가져왔지만 그는 손을 저으며 거절했습니다. 오늘은 이 옷이 더 편하다. 백성들과 어울리는 데는 비단 옷보다 이 누더기가 제격이지. 세자는 자신을 어려워하는 노인들의 손을 잡으며 그동안의 노고를 위로했고 아이들에게는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웃어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처음에는 세자를 어려워했지만 그의 소탈하고 진심 어린 모습에 점차 마음을 열고 다가와 술 한 잔을 권하기도 하고 찐 고구마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해질 무렵이 되자 마을 잔치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모닥불이 피어오르고 마을 사람들은 둥글게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최 부자 때문에 숨죽여 살던 사람들의 얼굴에는 모처럼 웃음꽃이 활짝 피어났고 여기저기서 흥겨운 노랫가락도 들려왔습니다. 세자는 그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며 비로소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편안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꿈꾸던 나라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임을, 백성들이 배불리 먹고 맘 편히 웃을 수 있는 세상임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을 즈음 세자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연화가 있는 부엌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연화는 아낙네들 틈에서 바쁘게 전을 부치고 있었는데 얼굴에 숯검댕이 묻은 줄도 모르고 일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세자가 다가가자 주변 아낙네들이 깜짝 놀라 길을 비켜주었고 연화는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저하, 어찌 이런 누추한 곳까지. 연화가 고개를 숙이자 세자는 주머니에서 깨끗한 손수건을 꺼내 그녀의 볼에 묻은 검댕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낭자 덕분에 내가 살았고 또 낭자 덕분에 내가 백성을 알게 되었소. 오늘 이 잔치는 낭자를 위한 것이기도 하오. 세자의 다정한 말에 연화의 얼굴은 저녁 노을보다 더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녀는 감히 세자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신분의 벽을 넘어선 따뜻한 기류가 흘렀고 이를 지켜보던 마을 아낙네들은 흐뭇한 표정으로 쑥덕거리며 두 사람을 위한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고 마당에는 타다 남은 모닥불만이 은은하게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호위 군사들은 마을 입구와 집 주변을 지키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지만 그 분위기는 삼엄하다기보다는 든든하고 평온했습니다. 세자는 연화의 집 툇마루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며칠 전 춥고 배고파서 바라보던 그 하늘과 똑같은 하늘이었지만 지금은 달빛이 그 어느 때보다 포근하고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연화가 작은 소반에 따뜻한 차와 약병을 들고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저하, 아까 매질을 당하신 곳이 많이 아프실 텐데 약이라도 바르셔야지요. 그녀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세자의 상처난 발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자는 괜찮다고 했지만 연화는 고집스레 소매를 걷어 올리고 정성스럽게 약을 발라주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그녀의 손길은 따뜻했고 약초 향기는 은은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세자는 자신의 팔을 치료해주는 그녀의 정수리를 내려다보며 이 순간이 영원히 멈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많이 놀랐을 텐데 용감하게 버텨주어 고맙소. 내 낭자의 그 강인한 마음을 잊지 못할 것이오. 세자의 말에 연화는 약을 바르던 손을 잠시 멈추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야말로 저하께서 구해주지 않으셨다면 어찌 되었을지 평생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마음을 주고받았습니다. 모닥불이 탁 하고 튀는 소리가 정적을 깼지만 그마저도 두 사람에게는 정겨운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세자는 내일이면 다시 궁궐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화려한 궁궐보다 이 낡은 초가집 툇마루가 더 편안하게 느껴지는 것은 아마도 이곳에 진실한 사람의 온기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연화에게 훗날을 기약하는 말을 꺼내고 싶었지만 혹여 그것이 그녀에게 헛된 희망이나 짐이 될까봐 말을 아꼈습니다. 대신 그는 밤새도록 이 마당의 풍경과 냄새 그리고 연화의 따뜻한 눈빛을 기억 속에 새겨 넣으려 애썼습니다. 밤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를 흔들었지만 든든한 군사들이 지켜주고 따뜻한 모닥불이 타오르는 연화네 집은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 연화의 아버지도
방 안에서 모처럼 편안한 숨소리를 내며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세자는 캔마루 기둥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몸은 고단했지만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평화가 깃들듯 세자의 마음과 마을 전체에는 깊고 아늑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격정적이었던 하루가 저물고 모두가 안심하고 잠들 수 있는 진정한 밤이 깊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을 감싸고 있던 짙은 안개가 걷히고 유난히 맑고 투명한 햇살이 연환의 집 마당으로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밤의 소란과 격정이 모두 꿈이었던 것처럼 마을은 평온함을 되찾았고 아침 공기에는 상쾌한 흙내음과 함께 희망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세자는 일찍 일어나 호위무사들이 준비해온 정갈한 의복으로 갈아입었는데 비록 화려한 골룡포는 아니었지만 깔끔한 도포자락에서 풍겨나오는 기품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며칠간 입었던 땀과 흙으로 얼룩진 누더기 옷을 한동안 물끄러미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낡은 옷은 비록 냄새나고 보잘것없었지만 그에게 있어서는 백성들의 삶을 가장 가까이서 느끼게 해준 무엇보다 소중한 스승과도 같은 옷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자가 채비를 마치고 마당으로 나오자 소문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연환의 집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어제와는 달리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경외심과 감사함이 가득했고 손에는 각자 집에서 가장 귀한 것들, 달걀 몇 알이나 잘 말린 곶감 같은 것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감히 세자에게 가까이 다가오지는 못하고 담장 너머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자신들을 구해준 귀한 분의 모습을 눈에 담으려 애썼습니다. 세자는 그들의 순박한 눈망울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고 담장 너머로 다가가 한 사람 한 사람과 눈을 맞추며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는 궁궐의 높은 담장 안에서는 결코 배울 수 없었던 사람 냄새 나는 진정한 제왕의 미소였습니다. 연화의 아버지는 호위 군의관의 치료 덕분에 기력이 많이 회복되어 지팡이를 짚고 비틀거리면서도 마당으로 나와 세자에게 마지막 인사를 올리려 했습니다. 저하, 이 늙은이의 목숨을 구해주시고 제 딸아이를 지켜주시니 죽어서도 그 은혜를 잊지 못할 것입니다. 노인이 땅바닥에 엎드려 큰절을 올리려 하자 세자는 황급히 다가가 노인의 야윈 어깨를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르신, 일어나십시오.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은 왕실의 마땅한 의무인데 어찌 절을 받는단 말입니까? 오히려 제가 어르신의 따뜻한 아랫목을 빌려 며칠간 잘 쉬었습니다. 세자의 겸손한 말에 노인은 감격하여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세자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자는 마을 입구까지 걸어가며 배웅 나온 마을 사람들에게 작별을 고했는데 그는 가마를 타지 않고 굳이 흙길을 밟으며 걸어가겠다고 고집했습니다. 내가 올 때 걸어왔던 이 길을 갈 때도 걸어가며 이 마을의 흙냄새를 기억하려 한다. 그의 뒤로 호위 군사들이 질서정연하게 따랐고 마을 사람들도 그 뒤를 따라 길게 행렬을 이루었습니다. 최 부자가 행차할 때 그 위압적이고 공포스러운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마치 봄 소풍을 가는 듯한 따뜻하고 정겨운 풍경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군사들의 신기한 무기에 호기심을 보이며 졸졸 따라다녔고 아낙네들은 옷고름으로 눈가를 훔치며 세자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을 어기 정자나무 아래에 이르자 세자는 발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 맨 뒤에서 조용히 따라오던 연화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군중들 틈에 섞여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는데 이별의 슬픔을 감추려는 듯 입술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세자는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연화에게 다가가섰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지자 세자는 품속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내 연화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떠나지만 내 마음은 이곳에 두고 간다는 징표로 받아주시오. 세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담긴 약속은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놀이개를 받아들고 용기를 내어 고개를 들어 세자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맑은 눈동자 속에는 세자의 모습이 가득 차 있었고 금방이라도 흘러넘칠 듯한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저하, 부디 옥체만 강하시옵소서. 저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평생 마음에 새기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오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심은 세자의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세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남들이 보지 못하게 연화의 손을 꽉 한번 잡아주고는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돌아섰습니다. 세자는 다시 호위 대장을 앞세우고 궁궐을 향한 길을 떠났는데 발걸음 하나하나가 올 때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몸이 피곤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어깨 위에 놓인 백성의 삶이라는 무게를 비로소 실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걷는 내내 연화가 건네주었던 따뜻한 숭늉의 맛과 마을 사람들의 거친 손마디, 그리고 억울함에 울부짖던 그들의 목소리를 되새김질했습니다. 왕이 된다는 것은 가장 높은 곳에 앉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의 소리를 듣는 것이다. 세자는 차가운 겨울바람을 맞으면서도 가슴속에서는 뜨거운 다짐이 불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자가 떠난 뒤 마을에는 다시 평범한 일상이 찾아왔지만 그 공기는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관아에서는 새로운 사또가 부임하여 최부자의 재산을 몰수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분배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억울하게 땅을 빼앗기거나 빚 때문에 딸을 팔아야 하는 일은 사라졌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연환의 집도 몰라보게 달라졌는데 관아에서 보내준 일꾼들이 지붕을 새로 얹고 무너진 담장을 고쳐주어 이제는 비바람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는 번듯한 집이 되었습니다. 연화의 아버지도 좋은 약을 쓰고 마음의 병이 나으면서 점차 건강을 되찾아 마당에서 소일거리를 할 정도로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산과 들에 눈이 녹고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할 무렵 마을에는 봄바람과 함께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궁궐로 돌아간 세자가 왕위에 올라 성군이 되어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마을에 오셨던 그 거지 양반이 진짜 임금님이 되셨대 하며 뛸 듯이 기뻐했고 마을 잔치를 열어 임금님의 만수무강을 빌었습니다. 연화는 그 소식을 듣고 남몰래 뒷산에 올라 한양 쪽 하늘을 바라보며 두 손을 모아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 품은 놀이개는 그녀의 심장 박동에 맞춰 따뜻하게 온기를 전해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왕은 즉위하자마자 전국의 암행어사를 파견하여 탐관 오리들을 엄벌하고 백성들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특히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신문고를 설치하고 직접 백성들의 상소를 읽으며 밤을 지새우는 일이 많았습니다. 신하들은 왕의 건강을 염려하여 쉬기를 청했지만 왕은 나에게는 따뜻한 밥 한 그릇의 빚이 있다. 그 빚을 다 갚기 전까지는 쉴 수 없다라고 말하며 더욱 국정에 매진했습니다. 왕의 진심은 백성들에게 전해져 나라는 태평성대를 이루고 곳곳에서 칭송하는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마을은 더욱 풍요로워졌고 연화도 어느덧 성숙한 여인이 되어 마을의 대소사를 챙기는 든든한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혼인하지 않고 홀로 아버지를 모시며 살고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음을 짐작하고 아무도 혼담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정화수를 떠놓고 왕의 안위를 빌었으며 가난한 이웃이 있으면 자신의 곳간을 열어 돕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선행은 왕이 베푼 은혜에 보답하는 그녀만의 방식이었고 왕이 꿈꾸던 세상을 자신의 자리에서 실천하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유난히 달이 밝고 바람이 시원한 가을밤이었습니다. 마을 입구 정자나무 아래로 화려하지 않지만 기품 있는 행렬이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호위 무사들의 삼엄한 경계 속에 가마 한 채가 멈춰섰고 그 안에서 중후한 중년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따뜻하게 빛나는 바로 그 왕이었습니다. 그는 예고도 없이 조용히 마을을 찾았는데 이는 백성들을 번거롭게 하지 않으려는 배려이자 옛 추억을 조용히 더듬어 보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왕은 호위 무사들을 물리치고 홀로 연환의 집으로 향하는 언덕길을 올랐습니다. 흙담 너머로 보이는 마당은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방 안에서는 은은한 호롱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왕이 조심스럽게 살인문을 열고 들어서자 마당에서 달을 보고 있던 연화가 인기척을 느끼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친 순간 시간은 멈춘 듯 고요해졌고 풀벌레 소리마저 숨을 죽였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서로를 알아보는 데는 긴 말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소? 왕이 먼저 침묵을 깨고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연화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크게 뜨다가 이내 왈칵 눈물을 쏟으며
그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전하, 잊지 않고 찾아주셨군요. 소녀, 꿈만 같습니다. 왕은 다가가 그녀를 일으켜 세우고 거칠어진 그녀의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내 어찌 그대의 숭주의 한 그릇을 잊을 수 있겠소. 그대가 준 그 온기가 나를 버티게 했고 이 나라를 지키는 힘이 되었소. 왕의 고백은 가을밤의 달빛처럼 은은하고 깊게 연화의 마음을 적셨습니다. 왕은 그날 밤 궁으로 돌아가지 않고 연환의 집 툇마루에 앉아 그녀가 끓여준 차를 마시며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지나온 세월의 이야기를 나누며 웃기도 하고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왕은 더 이상 연화를 첩이나 후궁으로 데려가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그녀가 이 마을에서 자유롭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 그 자체를 존중했고 그녀 또한 궁궐의 높은 담장 안에 갇히기보다 이곳에서 왕의 뜻을 받들어 이웃과 나누며 사는 삶을 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곳에 있어도 마음만은 항상 함께였음을 확인하며 그 어떤 연인보다 깊은 영혼의 교감을 나누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왕은 다시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내 이제 가면 다시 오기 힘들지도 모르오. 허나 저 달이 뜰 때마다 그대를 생각하고 그대가 사는 이 마을의 평안을 가장 먼저 살필 것이오. 왕의 말에 연화는 미소로 화답하며 깊은 배웅을 했습니다. 전하, 부디 성군으로 길이 남으소서. 저는 이곳에서 전하의 백성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왕은 마지막으로 연화의 집을 한번 뒤돌아보고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쓸쓸해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꽉 찬 충만함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왕이 떠난 후에도 연화의 집에는 늘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왕이 다녀갔다는 사실을 알고 더욱 자부심을 느끼며 서로 돕고 아끼며 살았고 그 마을은 나라에서 가장 살기 좋고 인심 좋은 고을로 소문이 났습니다. 밤이 되면 집집마다 굴뚝에서 평화로운 연기가 피어오르고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와 다듬이질 소리가 자장가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최부자의 횡포로 얼룩졌던 과거의 상처는 모두 아물고 이제는 전설 같은 왕의 이야기만이 할머니들의 입을 통해 아이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깊은 밤, 온 세상이 잠든 시간에도 연화는 가끔 마당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둥근 달이 세상을 비추면 그녀는 그 달빛이 궁궐의 어느 창가에도 닿아 왕의 고단한 어깨를 어루만져 주기를 기도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면 잘 자거라. 내 소중한 백성아라고 속삭이는 왕의 목소리인 듯하여 그녀는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랑은 소유하지 않아도 영원할 수 있음을, 그리고 진정한 마음은 거리와 시간을 초월하여 닿을 수 있음을 보여주며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옛날 어느 산골 마을, 바람이 맑게 불던 날에 시작된 이 이야기는 이제 모두의 가슴 속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켜두고 막을 내립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따뜻한 봄이 오듯이 고난 뒤에는 반드시 행복이 찾아온다는 믿음을 안고 오늘 밤은 모두가 걱정 없이 깊고 단 잠을 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달빛은 고요하고 세상은 평화롭습니다. 잘 자요. 평안한 밤 되세요.